다툼하는 당내 투쟁으로 권력을 유지해야 했기에 당연히 참을 인자도 듣기 싫어한다. 장쩌민의 좁은 속과 강한 질투심은 하나의 작은 일에서도 충분히 보아낼 수 있다. 현재는 시로 승격된 저장성 위야오 현에는 허무도 유적지 박물관이 있는데 중국의 중점 문물 보호단이다. 당시 이곳의 현판 제사는 차오스가 쓴 것이었다. 1992년 9월 장쩌민이 허무도로 참관할 때 차오스가 쓴 제사를 보더니 얼굴이 무섭고 음침하게 변했다. 수행원들은 아주 긴장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쩌민이 차오스를 싫어하고 또 다른 면으로 항상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은 어디를 가든지 제사를 써서 비치했는데 박물관장은 도량이 좁은 장쩌민을 감히 소홀히 하지 못하고 1993년 5월 박물관을 정돈하고 다시 대회에 개방한다는 구실로 장쩌민이 쓴 글로 제사를 바꿨다. 마오쩌둥은 웅문사권이라고 불리며 덩샤오팽 문선에도 한 세트가 들어있는데 고양이론이라는 실용주의 사상이다. 장쩌민은 머리를 짜내어 겨우 3마디를 만들었는데 또 상강이라고도 한다. 이것을 책으로 찍어낸 후 중공 조직 계통을 거쳐 널리 보급했으나 강제 주문시켜서야 겨우 판매할 수 있었다. 당원들은 장쩌민에 대해 조금의 존경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도처에서 그가 여가수와 난잡한 성추문을 일으키고 해외 순방 중에 오솔레미오를 마구 불러댄 것과 스페인 국왕 앞에서 머리를 빗은 등등 여러가지 추한 행동을 전했다. 파룬궁 창시자는 일반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설법할 때면 여러 분야의 교수, 전문가, 유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많은 박사와 석사들이 말리도 마다하지 않고 해외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설법을 들었다. 리흥주 선생은 거침없이 유창하게 몇 시간을 강의해도 초고가 필요 없었으며 설법한 녹음을 종이에 베꼈으면 곧 책으로 출판할 수 있었다. 이는 허영심과 질투심이 많고 속이 좁은 장쩌민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장쩌민의 생활은 극히 방탕하고 부패했다. 그는 9억 위안을 들여 자신의 전용 호화 비행기를 사들였고 걸핏하면 국고에서 몇백억 위안을 지출해 아들에게 주어 사업하도록 했으며 사돈 친척 관계를 이용해 모든 친척과 측근들을 장관급 이상의 고급 관리로 선발하고 측근들의 탐호와 범죄를 감싸주었다. 때문에 장쩌민은 파룬궁의 도덕적인 역량을 아주 두려워했다. 더욱이 파룬궁에서 이야기한 천당지옥과 선악응보는 진짜라는 것을 두려워했다. 장쩌민은 오로지 파룬궁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개인적인 분노를 분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의 전통 문화에 뿌리를 두고 광범위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연고인들을 장쩌민 한 개인으로서는 어찌할 능력이 없었다. 파룬궁 문제에 있어서 당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의 7명 상무위원 중 오로지 장쩌민만 탄압을 고집했다. 1999년 6월 7일 장쩌민은 중공 고위층 회의를 주최해 열었다. 파룬궁 문제에 대해 당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 데 관계된다는 구실은 중공의 가장 민감한 신경을 건드린 것이었다. 장쩌민이 개인 권력을 수호하는 것과 공산사령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서로 최고의 일치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당성이 다시 이지와 인간성을 대체하게 되어 전면 탄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만약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장쩌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이번 탄압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한다면 공산당이 장쩌민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공산당 그것에게 자신이 저지른 핏값을 청산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없었다면 그리고 온갖 악을 두루 구비한 불안당과도 같은 천리를 거스르고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본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장쩌민도 절대 파룬궁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사회에 대한 철저하고도 전면적인 통제가 없었다면 장쩌민의 탄압 의지도 조직, 재정, 선전 부문 등등 방면의 보장과 지지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 각도에서 본다면 장쩌민도 공산당을 이용했다.
장점이는 1999년 파룬궁 탄압을 배치하는 중앙사업회의에서 나는 공산당이 파룬궁과 싸워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공공연히 말했다. 이 말은 일면으로는 탄압의 의지를 강화하며 기염을 토한 것이었고 다른 일면으로는 중공의 종말에 임박한 공허한 마음을 폭로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번 박해는 시작부터 이미 사나운 기세였고 히스테리적이었다. 1999년 뉴질랜드에서 거행된 아태 정상회의에서 장점이는 중국 공산당이 제작한 파룬궁 모함 소책자를 10여 개 국가 원수들에게 직접 나눠주었다. 그리고 파룬궁이 사교라고 선포했다. 장점이는 중공에 전당은 중앙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직 원칙으로 1999년 6월 7일 명령을 내려 중앙 파룬궁 문제 처리 영도 소조를 설립했다. 대외적으로 610 사무실로 불린다. 610 사무실은 명목적으로는 국무원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곳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와 정부 체제 밖의 당무 조직으로 어떠한 법 조문 및 국가 정책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국가 자원을 최대한 관리하고 배치할 수 있는 초권력 기구로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와 비슷하다. 이런 임시적인 독재 정치 기구는 바로 중공이 역대로 사용해온 상투적인 수법이었다. 중국 공산당의 역대 정치적 숙청운동 중에서도 이런 비정상적인 수단과 비정상적인 임시기구가 지도한 적이 있다. 예를 들면 중앙문화혁명 소조는 당시 공산당의 폭정을 전국적으로 추진했었다. 610 사무실의 책동하에서 모든 국가기구를 작동시켜 파룬궁을 탄압했다. 매체는 거짓말을 만들어내어 퍼뜨렸고 군대, 무장경찰은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하고 체포하는 데 직접 참가했으며 국가안전부 시스템은 사회에서와 파룬궁 수련생들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켜 리훈주 선생의 명의로 가짜 문장을 엮어내고 인민대표대회와 사법개통은 장점인과 중국 공산당의 범죄 행위에 합법이란 외투를 걸치게 해서 공안, 검찰원, 법원은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며 그것에 졸게 노릇을 했다. 외교계통은 국제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정치와 경제 이익을 이용해 일부 외국 정부, 정계 요인 및 매체를 유혹하거나 매수해서 파룬궁 박해에 대해 침묵을 지키게 했다. 한동안 검은 구름이 저녁을 뒤엎었으며 문화 대혁명이 다시 오는 듯한 스선한 분위기였다. 중공은 장기적인 폭정과 보합적인 통치 과정 중에서 폭력과 거짓말, 소식을 봉쇄하는 데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고 가장 사악한 국가 테러리즘을 몸에 익혔다. 중공은 역대 정치운동 중에서 체계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며 사람을 죽이는 방법과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잔혹함과 거짓에 기초한 기만수를 사용함은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그 규모와 정도는 반침을 하달했다. 청원하고 진상 자료를 배포하는 자살로 치고 신분을 조사하지 말고 직접 화장하라라고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공식 문건을 발표하지 않고 비밀 전보나 구두로만 전달하고 서명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중앙의 지시라고 말하게 했다. 명예를 실추시키라는 실천은 중공이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던 매체로부터 진행되었다. 부분적 통계에 따르면 반년 사이에 중공 매체가 국내외에서 발표한 파룬궁에 대한 비방 보도와 비판 문장은 30여만 건이나 되었다고 한다. 1999년 기간에 중앙TV는 매일 7시간 동안 사전에 제작한 각종 프로그램을 방영해 파룬궁 창시인 리훈주 선생의 설법을 대량으로 뜯어고치고 왜곡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자살, 타살, 그리고 병이 있어도 치료를 거부하다가 사망한 사건 등은 파룬궁과 그 창시인에 대한 부정적인 비방 선전을 하는 데 이용하는 등 온갖 수단을 다 썼다.